법원 복도 당당하게 팔짱을 낀 세 명의 언니들이 영주의 호위무사처럼 서 있다. 영주야, 쫄지 마. 내가 써둔 각서랑 진단 서면 쟤는 빈털터리로 쫓겨나. 우리가 다 짜놨잖아. 큰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이야? 훈장이지.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자니까. 둘째 언니다.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묻는다. 피고 박경만 씨, 원고가 제출한 폭행 인정 각서와 외박 확인서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남편 경만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다. 판사님, 그 전에 제가 제출한 증거물 1호 영상부터 봐주시죠. 제 집 안방에서 찍힌 겁니다. 법정 대형 모니터에 홈캠 영상이 재생된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없는 거실에 모여 앉아 깔깔거리며 술판을 벌이는 네 자매의 모습이 나온다. 야, 영주야. 내일은 남편 뺨을 내가 먼저 유도해. 한 대만 맞아주면 아파트 공동명에 바로 가져올 수 있어. 알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드러누워. 언니의 말에 영주가 실수하며 대답한다. 언니, 경만 씨 성격에 때릴까? 걘 너무 순해서 탈이야. 순하면 약을 올려야지. 시어머니 욕을 하든가 자존심을 긁어. 그래야 유책 배우자 딱지 붙여서 평생 빨대 꽂고 살지. 법정이 얼어붙었다. 영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한다. 옆에서 떵떵거리던 언니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린다. 영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남편 경만이 말한다. 당신이랑 당신 언니들. 사람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4명 다 같이 지옥으로 보내줄게. 제 이름은 박영주, 31살입니다. 저는 넷째 딸입니다. 엄마 포함해서 여자 5이 사는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우리 집 가훈은 딱 하나였습니다. 남자는 믿는 게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김경만을 만나면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친구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 테이블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도 안 보고 축가 가수의 노래를 눈으로 담고 귀로 들으며 결혼식에 집중하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 없거든요. 다들 영상 찍느라 바쁜데. 나중에 알고 보니 IT 기업 다니는 대리였어요. 연봉은 제 2배. 성격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야근하고 들어와도 씻고 자기 전에 제 걱정부터 하는 사람. 세상에 그런 남자가 진짜 있었습니다. 6개월 연애하고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한강공원 치킨 시켜 먹다가 벼랑간 무릎 꿇은 거예요. 반지는 태극당 봉투에 넣어서. 사 먹다 남긴 봉투 아니고 일부러 사온 거예요. 저 봉투 때문에 결혼했다고 나중에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었는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디테일이, 그 온도가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비밀이 있었거든요. 큰언니 박영숙 39. 이혼 2회. 둘째 언니 박영미 37. 이혼 1회. 셋째 언니 박영희 35. 이혼 1회. 그리고 엄마. 이혼 1회. 우리 집은 이혼 집안이었습니다. 저만 빼고 전부 이혼. 경만이 이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언니들은 그냥 각자 바빠서 따로 살아요. 엄마는 여행 좋아하셔서 자주 자리 비우세요. 경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혼식 날 새하얀 드레스를 입었을 때 저는 그냥 행복했습니다. 딱 그 하루만큼은. 신혼집은 마포구 상암동 25평 아파트였습니다. 경만이 전세로 얻었고 저도 모아둔 돈 2천 넣었어요. 벽지도 같이 고르고 커튼도 같이 달고 드라이기 놓을 자리 두고 15분 동안 티격태격한 그 집. 신혼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큰언니 영숙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그 뒤에 둘째 영미, 셋째 영희도 있었고요. 어머니는 만두 한 판 들고. 우리 막내 신혼집 집들이 왔지.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경마는 출근해서 없었거든요.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퍼진 언니들. 큰언니 영숙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집 안을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여기 TV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신혼집 치고. 둘째 영미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비어있어? 셋째 영희는 침실 문을 열었어요. 허락도 없이. 침대 크기가 퀸이야? 킹 안 해줘. 요즘 신혼집은 다 킹이던데. 저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언니들 앞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10살 때부터 그래왔으니까. 어머니가 만두를 냄비에 올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주야, 엄마가 할 말 있어. 잘 들어. 저는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혼하면 첫 딸이 제일 중요해. 기선을 잡아야 해. 기선을. 큰언니가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 처음에 약하게 보이면 평생 우습게 봐. 나는 첫 딸에 제대로 못해서 실패한 거야. 저는 언니는 이혼했잖아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남편 퇴근하면 넌 소파에서 TV 봐. 밥 차려줄 필요 없어. 왜? 그래야 남자가 이 여자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구나를 알지. 첫날부터 앞치마 두르면 영원히 앞치마 두르는 여자로 보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언니들 셋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도 만두를 집으며 맞는 말이야 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2달 차 되던 해겨울. 시댁에서 제사가 있었습니다. 경만이 이틀 전부터 얘기했어요. 영주야, 이번 제사에 같이 가야 해. 네가 우리 집안의 첫 며느리라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저는 가려고 했습니다. 전날부터 뭐 입을지 고민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언니들한테 말했더니 둘째 언니 영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야, 처음부터 제사 가면 평생 가야 해. 그거 알아? 근데 어떡해. 경만이가 아프다고 해. 배 아프다고. 딱 그 한마디면 돼. 셋째 영희가 덧붙였어요. 맞아. 근데 그냥 집에 있으면 티나잖아. 우리 스키장 가자. 오늘 당일치기 비발디파크.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사날에 스키장을? 그게 어때서? 너 아파서 못 간 거잖아. 어디 아픈지 시어머니가 와서 확인해. 마침 눈도 왔다는데. 저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 비발디파크 갔습니다. 눈 위에서 리프트 타면서 경만한테 문자 보냈어요. 너무 아파서 누워있어. 미안해. 경만은 딱 한 줄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그날 밤 들어온 경만 얼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얼굴. 물음표가 잔뜩 달린 얼굴.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거든요. 결혼 3달 차. 경만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넥타이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영주야, 나 오늘 동창 결혼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저는 국 저으면서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결혼식 때 언니들 남편들은 왜 아무도 없었냐고. 혹시 내 언니들 다 이혼한 거야? 냄비 밑바닥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심장 소리인지 국 소리인지. 저는 불을 껐습니다. 한참 있다가 돌아봤어요. 응, 맞아. 경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려니까. 무서웠어. 무섭다고? 나한테? 결혼하지 말자고 할까봐. 경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영주야, 나한테 중요한 걸 숨긴 게 상처야. 그게 더 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다신 숨기지 마, 알겠어? 그 한마디. 저는 그때 경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근데 그날 밤 그 얘기를 언니한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큰언니 영숙이 전화기 너머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상처라고? 걔가 상처받은 척 하는 거야. 그게 다 기선잡기 전략이야.
영주야, 너 눈물 흘렸어? 절대 울면 안 돼. 약점 잡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경만의 목소리와 언니의 목소리. 저는 언니의 목소리를 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결혼 5개월 차부터 언니들의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신혼집은 이혼 연구소가 됐습니다. 언니 셋의 어머니까지 오면 우리 집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동안 큰언니가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진짜 화이트보드예요. 어디서 들고 온 건지. 자, 오늘 주제. 남편 경제권 독립. 저는 커피잔을 들고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언니, 경만이 곧 올 시간이야. 오면 어때? 들으라고 하지. 큰언니 영숙이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남편 월급 공동자산. 영주야, 월급 통장 4명의로 바꿔달라고 해. 직불카드도 너한테 줘야 해. 생활비 얼마 쓸지 내가 판단하고 남편한테는 용돈 주는 거야. 저는 멍했습니다. 그건 좀. 경만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 둘째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다 싫어하지. 근데 그게 맞는 거야. 남자한테 돈 쥐어주면 그게 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술값, 여자값이야. 내가 경험했거든. 셋째 영희가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 전 남편이 그랬어. 내가 월급 통장 통제 못했더니 카드값이 300이 넘어 있더라고. 저는 경만을 생각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내 간식도 자기 돈으로 사오는 사람. 술 모임도 웬만하면 안 가는 사람. 경만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야. 5년 지나봐.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경만한테 말했습니다. 경만아, 월급 통장 나한테 줄 수 있어? 내가 관리할게. 경만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신혼 때부터 재정 관리 잘 해야 한다고 해서. 경만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같이 관리하는 건 어때? 공동 통장 만들고 각자 월급에서 일정 부분씩 넣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언니한테 전화했을 때 언니가 말했어요. 공동 통장?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야. 영주야,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걔 월급 통장 받아. 저는 다음날 경만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공동 통장 말고 그냥 네 통장 줘. 내가 다 관리할게. 경만이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읽고 있었는데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 이름은 우리 가족 화이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언니한테서 초대 알람이 왔습니다. 새 방. 방 이름은 영주 남편 관리방. 저는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회의가 열렸어요. 큰언니, 오늘 경만이 몇 시에 들어왔어? 저 11시 반. 큰언니, 또 야근? 확인해봐야겠다. 둘째 영주야, 오늘 밥은 차려줬어? 정. 둘째 왜 차려줘? 11시에 들어오면 알아서 먹게 놔둬야지. 셋째 맞아. 차려주면 당연하게 알아. 저는 이 방에서 매일 조종당했습니다. 당시엔 조종당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경만은 가끔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차갑게 굴거나 갑자기 요구사항이 늘거나 할 때. 영주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없어. 없는데 왜 그렇게 대해? 그냥. 경만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그 절제가 나중에 제가 제일 많이 울게 만든 장면이 됐습니다. 결혼 1년 차.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만이 차키를 들고 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영주야, 차 밑에 뭔가 붙어 있던데. 혹시 알아? 저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무슨 거? 검은 박스 같은 거. 직접 붙이진 않았지?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셋째 언니 영희가 쿠팡에서 GPS 추적기를 주문해서 저한테 시켰어요. 남편 차에 붙여놔. 어디 다니는지 알 수 있잖아. 저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언니가 나도 전 남편 때 이렇게 해서 불륜 잡았어라는 말에 밤에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직접 붙였습니다. 경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모르는데? 경만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 눈빛이 처음으로 얼음 같았습니다. 그래. 모르는 거야? 응. 경만은 아무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들어오면서 식탁 위에 그 GPS 추적기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인터넷 주문 내역에 내 카드로 찍혀 있던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주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의심받을 행동을 한 적 있어?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경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이 시킨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만은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밥도 잘 안 먹었고, 퇴근하고 오면 거실 소파에서 그냥 잠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경만이가 이상한 것 같아. 나한테 화난 것 같고. 큰언니가 바로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걔가 약점 잡힌 거 화난 거지. 너 잘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해 추석. 경만이 한 달 전부터 말했습니다. 영주야, 이번엔 우리 집 먼저 갔다가 너희 집으로 가는 거야. 작년엔 우리 집을 못 갔으니까. 저는 알겠어 했습니다. 근데 언니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큰언니가 폭발했습니다. 뭐? 시댁을 먼저 간다고? 야, 그거 절대 안 돼. 처음에 시댁 먼저 가면 평생 시댁 먼저야. 순서를 딱 잡아야 해. 근데 작년에 시댁을 못 갔잖아. 내가 아파서. 아팠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둘째 영미가 말을 받았습니다. 영주야,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자. 이미 예약해놨어.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추석에? 응. 제주도. 항공권이랑 숙소 다 잡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언니들의 말이 판단 기준이 돼 있었어요. 추석 전날, 저는 경만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추석에 언니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경만이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언니들이랑 여행. 추석에? 응. 경만이 일어섰습니다. 영주야, 나 지금 화가 많이 나. 그거 알고 있어? 왜? 나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은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시댁이든 친정이든. 혼자 언니들이랑 제주도 가는 게 맞아? 저는 언니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있어. 남편이라고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경만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포기하는 눈. 알겠어.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내내 제주 협재 해수욕장에서 언니들이랑 회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밤에 숙소에서 경만 뒷담화했습니다. 그래도 걔가 화는 안 냈지? 응.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 큰언니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완전히 길들여졌다. 잘했어, 영주. 저는 따라 웃었습니다. 속이 한 구석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었습니다. 결혼 1년 반 차. 어느 날 경만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 연락도 없이. 저는 기다리다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언니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에 들어오면 뭔가 있는 거야. 묻지 말고 증거부터 모아. 안 물어보면 걔가 더 불안하거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만이 잠든 사이 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 명함, 이어폰.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만이 눈을 떴습니다. 영주야, 뭐 찾아? 저는 손을 뺐습니다. 그냥. 주머니 뒤지는 거야? 아니. 경만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 어젯밤에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면 물어봐. 어디 있었어? 팀장님 아버지 상 있었어. 모르는 분이라 연락을 못했는데.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만은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새벽에 들어왔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데.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그거 확인해 봐야지. 누구 장례식장? 가서 직접 봤어? 방명록에 이름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상한 건지 언니가 이상한 건지 처음으로 헷갈렸습니다. 그 즈음에 일이 터졌습니다. 경만이 야근을 사흘 연속하는 날이었어요. 큰언니 영숙이 직접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말린다고 말렸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영숙이가 경만 회사 로비에 들어가서 수희 아저씨한테 제 제부 김경만 씨 불러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경만이 내려왔더니 영숙이가 말했답니다. 우리 동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야근 핑계대고 어디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회사 동료들이 옆에 있었답니다. 경만이 아무 말 없이 영숙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다더군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영숙 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습니다. 내가 기선 잡았어. 걔 얼굴 창백해지던데.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경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 왔어요. 오늘은 회사 근처에서 잘게.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뭔가 큰 게 부서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리창이 한번 금가면 그 다음부턴 손대지 않아도 혼자 갈라지거든요. 그 이후로 언니들은 흥분했습니다. 각서받아. 무단 외박 안 한다고.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셋째 언니 영희가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부부 사이 각서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 잘만 하면. 저는 경만한테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경만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때 또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눈빛. 저는 그 눈빛을 굴복의 전조라고 오해했습니다. 경만이 펜을 들어서 각서를 썼습니다. 저는 언니들한테 사진 찍어 보냈고 언니들은 잘했어. 이제 증거 있어라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경만이 그 각서를 쓰면서 이미 변호사한테 연락했다는 걸. 이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러. 결혼 2년 차. 어느 저녁 경만과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공동명의 때문이었어요. 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안 해줘? 영주야, 전세잖아. 전세는 공동명의 개념이 없어. 그럼 다음에 집 살 때 무조건 공동명의야. 나도 공동명의는 당연히 할 생각이야. 근데 지금 이 전세는 왜 말을 돌려? 내가 재산에서 빠지는 게 맞아? 나도 2천 넣었잖아. 말다툼이 길어졌습니다. 경만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영주야, 솔직히 물어볼게. 이 공동명의 얘기 언니들이 시킨 거야? 저는 폭발했습니다. 왜 자꾸 언니들 탓이야? 내 생각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만이 제 팔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밀쳤습니다. 가볍게.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을 갔습니다. 언니가 시킨 대로. 어제 부딪혀서 팔이 좀 아프다고 해. 진단서 끊어와. 병원 의사가 어디 부딪히셨어요? 물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요. 진단서를 들고 나오는 길에 저는 편의점 앞에 서서 우유 하나를 집었다 놨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건지. 근데 저는 그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언니들한테 사진 보냈습니다. 경마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씻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들도 그렇게 봤고요. 큰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세계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 이제 완전히 내 남자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어느 날 경만이 카드 명세서를 출력해 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영주야, 이거 좀 봐. 저는 들여다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 하나에 290만 원.
지갑 2개, 각각 89만 원, 72만 원. 저는 심장이 쿵 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언니들한테 선물 돌린 거였습니다. 큰언니 생일, 둘째 언니 생일. 경만 카드로. 그건 언니들 생일이라서 내 카드로. 같이 쓰는 카드잖아. 경만이 말했습니다. 우리 카드가 같이 쓰는 카드이긴 한데. 영주야,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저는 발끈했습니다. 언니들한테 들은 말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왜? 내가 카드 쓰는 게 잘못이야? 남편이 아내 지출을 통제하는 거야? 경만이 명세서를 집어들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날 경만이 방에서 변호사한테 첫 번째 문자를 보냈다는 걸. 경만이 역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걸 경만이 찾아냈습니다. 제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카메라를 다른 데 달았습니다. 거실 책꽂이 위에 책들 사이에 손가락 크기만 한 카메라. 언니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전부 녹화됐습니다. 큰언니가 소파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영주야, 경만이한테 임신 얘기 꺼내봐. 아이 낳기 전에 공동명에 박아야 해. 애 낳으면 다 끝이야. 둘째 영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 임신을 무기로 써야지. 그게 카드야. 셋째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만이 그거 모르겠지? 그냥 아이 갖고 싶다고 말하면서 조건을 거는 거야. 이 대화가 녹화됐습니다. 저는 그때 주방에서 과일 깎고 있었어요. 그 대화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주방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것도 같이 녹화됐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시면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영주야,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더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봉투 안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경만 카드 명세서, GPS 추적기 영수증, 그리고 단톡방 캡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만이가 이걸 어머니한테 보여줬지. 내가 먼저 달라고 했어.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영주야, 나는 며느리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건 좀 심하다. 안 그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언니들 얘기 많이 듣는다고 들었어. 언니들이 이렇게 시키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주야, 경만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근데 네가 나쁜 사람을 만들면 좋은 사람도 결국 나빠지거나 떠나거든. 그 둘 중 하나야. 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상암동 하늘이 보였습니다. 4월 하늘. 맑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언니들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경만이 단톡방을 복구했습니다. 제가 삭제한 대화들. 스마트폰 포렌식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전문업체 맡긴 거래요. 복구된 내용이 인쇄돼서 두꺼운 파일로 왔습니다. 경만이 저녁에 들어오더니 식탁 위에 그 파일을 올렸습니다. 영주야, 이거 봐.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바보 만들기 매뉴얼. 제목만 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큰언니가 직접 작성한 거였습니다. 항목 1부터 17번까지. 1. 남편은 칭찬해 줄수록 나태해진다. 절대 칭찬 금지. 2. 남편 친구 모임은 최대한 못 가게 막아라. 3. 남편 가족 행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참석 금지. 4. 남편이 화내면 즉시 녹음해라. 나중에 증거로 쓴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경만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이었어.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영주야, 나한테 묻고 싶어. 이 매뉴얼 중에서 내가 진짜 원해서 한 게 몇 개야?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경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저는 그날 밤 언니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경만이가 이혼하자고 했어. 한 박자 침묵. 그리고 큰언니의 목소리. 잘 됐다. 저는 멍했습니다. 뭐? 잘 됐다고. 위자료 왕창 뜯어내고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둘째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어차피 남자가 다 그래. 우리끼리 사는 게 낫지. 셋째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는 어떻게 됐어? 전세 보증금에서 내 2천은 돌려받아야지. 저는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아무도 저한테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저는 그 사실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앞이 환해지는 것처럼. 아니면 흰 벽에 형광등이 켜지는 것처럼. 언니. 응? 먼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침묵. 괜찮아. 아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영주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형부였던 이동철이에요. 영애 씨 전 남편.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경만 씨한테서 연락이 와서. 영주 씨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저는 망설이다가 망원동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아메리카노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나 영희랑 2년 살았어. 이혼하고 나서 5년을 정신과 다녔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혼자가 아니었어. 언니들이랑 어머니가 항상 있었고. 내가 집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앉아 계셨어. 매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날마다. 그래서요? 나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 이상한 집안이라고 하면 영희한테 상처 준다는 생각에. 근데 참은 게 결국 소용이 없었어.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주 씨, 저는 영주 씨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요? 영주 씨는 행복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동철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네요. 저는 카페 창밖을 봤습니다. 망원동 골목.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지나갔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주 씨, 상대방 쪽에서 녹취록이 있어요. 그 내용이 좀 강해요. 어떤 내용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언니들의 대화. 책꽂이 카메라에 찍힌 거. 임신을 무기로 써야지. 그게 카드야. 공동명에 박아야 해. 남편 바보 만들기 매뉴얼. 저는 서류를 들고 있다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공개돼요? 상대 측에서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사무실을 나와서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마포대교. 난간 너머로 강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강물을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경만이 한강공원에서 태극당 봉투에 반지 넣어 내민 날. 그때 저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 봉투 온도가 그 사람 같아서. 근데 저는 그 행복을 스스로 발로 찼습니다. 언니들이 시켜서.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원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었지만. 저는 언니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서도 언니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경만한테 연락했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어? 경만이 답장했습니다. 망원동 카페. 토요일 오전. 저는 10분 일찍 갔습니다. 경만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자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잘 있었어? 저는 응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경만아, 내가 잘못했어. 경만이 저를 봤습니다. 언니들이 시킨 것도 있었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있었어. 그 구분을 지금은 할 수 있어. 그때는 못했고. 경만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GPS 추적기는 언니가 시켰어. 근데 내가 달았어. 진단서는 언니가 가라고 했어. 근데 내가 말했어. 카드 내역은 내가 했어. 경만이 한참 저를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혼 안 하면 안 돼? 경만이 창밖을 봤습니다. 영주야,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경만아. 응. 나 그때 진짜 행복했어. 처음 만났을 때, 봉투에 반지 넣어줬을 때, 드라이기 어디 놓을지 싸웠을 때, 경만이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제 2천이 돌아왔습니다.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잘못이 저한테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 2주는 언니들이 자주 왔습니다.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잘됐다, 영주야.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둘째 영미가 말했습니다. 위자료를 왜 못 받았어? 변호사가 일을 잘못한 거 아니야? 셋째 영희가 말했습니다. 경만이 재혼하면 진짜 열받겠다. 안 그래? 저는 그날 언니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큰언니부터, 둘째, 셋째, 어머니. 순서대로. 하나씩. 전화 한 통씩 오는 걸 보면서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차단을 다 하고 나서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상암동 아파트는 이미 경만이 떠난 상태였고 저는 공덕동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14평. 창이 하나. 냉장고가 너무 커서 주방을 반쯤 막았어요. 저는 그 냉장고 옆에 앉아서 드라이기 어디 놓을지 경만이랑 싸우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행복한 싸움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덕동 원룸에서 마포구 대흥동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언니들과는 한 번씩 연락이 닿기도 했습니다. 둘째 영미 언니는 두 번째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했습니다. 이번엔 제게 전화해서 우는 척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상담 중이야. 끊을게. 사실 상담 중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라면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게 예전 같으면 엄청 불편했을 텐데. 첫째 영숙 언니는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편 욕을 하는 게 취미라더군요.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셋째 영희는 요즘 새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도 GPS 추적기를 붙이려다 들켰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예요.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만이는 작년에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친구 결혼식 사진인 것 같았어요. 경만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5초 보다가 껐습니다. 뭔가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는데 그 찌름이 질투인지 미안함인지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 사람이 잘 살았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그가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그냥 저를 좋아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사람 주위를 온통 가시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니들 탓이기도 하지만 제가 더 컸습니다. 저는 언니들의 조언을 따랐지만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 그 무게는 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작은 상담소. 월 2번. 상담사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어요. 영주 씨, 언니들이 밉지 않아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밉지 않아요. 근데 이해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니들이 저를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혼이 맞다는 걸 저를 통해 증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경만이랑 잘 살면 자기들이 실패한 게 되니까. 그래서 저를 같은 곳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전 형부가 카페에서 한마디 했거든요. 영주 씨 행복하셨어요? 라고. 저는 그 질문 하나가 언니들이 한 모든 말보다 컸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행복하냐고 안 물었거든요. 저도 저한테 안 물었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들을 악인으로 그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분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상처를 남에게 옮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경만한테 제 공포를 옮겼어요. 남자는 언젠가 나쁘게 변할 거라는 공포. 내가 조종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거라는 공포. 근데 경만은 정말로 한 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억울하고 제일 슬프고 제일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은 어땠나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말을 너무 믿다가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